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이제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한데, 이제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의 순자산을 생각을 해보면 1억을 모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통계도 좀 찾아보고 그랬는데요. 이제 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은 전체 국민의 약 0.9%에 해당하는 이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가 한국 가계 금융자산의 약 59%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제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는 반대로 말해서 나머지 99% 이상의 국민의 전체 금융자산이 41% 정도만을 나누어서 가진다는 뜻이라는 거죠. 일단은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돈이 거의 60% 정도라면은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자산 격차가 벌어진다면 충분히 60%까지는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40%의 돈을 나눠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미 양극화가 심해질 대로 심해져 있고,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자들은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에 죽어나가는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더 나타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상당한 자산 불평등이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의 상위권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가계자산 분포를 생각해 본다면 순자산 절대치가 낮은 가구가 과반입니다. 2024년의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전체 가구의 56.9%가 순자산 3억 원 미만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가구라고 하면 4인 가구도 있겠고 3인 가구도 있겠고 이제 2인 가구, 1인 가구 모든 가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3인 가구의 순자산이 3억 원이라고 했을 때 두 부부와 아이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1인당 이제 1억씩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리고 절반 이상의 가구가 부동산이 포함된 자산에서 이제 부채를 빼고 난 뒤에 3억 원 아래라는 의미이고, 이게 1억 원대의 금융자산 또는 여유가 있는 자산을 갖는 것이 결코 보편적이지 않다는 이런 경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젊었을 때 돈을 모아놓지 않고 파이팅 넘치는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이제 취업을 하고 돈을 더 쓰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면, 그런 스탠스로 10년이 지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할 때 그때는 더 돈을 모으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가 지날수록 저축률이 사실 우리나라의 순저축률이 줄어들고 있고 이제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가계 순저축률을 과거 1990년대 한 20%였는데 2000년대 이후에 급락하면서 최근 몇 년은 6에서 한 8%대에 머물고 있어요. 이것은 처분 가능 소득 대비해서 저축 여력이 과거보다 크게 줄었음을 뜻하고 있고, 가처분 소득이란 소득의 세금을 특히 4대 보험이나 이제 원천 징수한 세금을 제한 금액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근 30년간 직장인들의 월급이 한 1.8배 정도, 거의 준 2배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명목으로 소득이 올라간 것이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근 30년간 물가 상승은 95년부터 25년까지 2.25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뭐 사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집값, 이제 매매 가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것까지 합치면, 이제 거주비까지 합치면 솔직히 2배보다 훨씬 뭐 한 4배 정도 뭐 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즉 월급 소득이 올라가긴 하지만 생활비, 뭐 주거비, 부채 부담이 증가한 가구일수록 이제 저축, 즉 자산을 축적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것이고, 1억 원 이상 금융자산 보유로 이어질 가능성이 극도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현실을 종합하면 상위층에 자산이 몰려있고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은 자산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축 여력이 과거보다 더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구조적 사실이 분명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축률의 장기 하락 상태는 앞서 본 것처럼 한국의 가계 순저축률이 과거보다 현저히 낮아지고 있고, 뭐 2020년대에는 6에서 8%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인데, 뭐 6%라고 하면 300만 원을 벌었을 때 18만 원 정도를 월에 저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남는 돈을 저축으로 돌릴 여력이 줄었다는 뜻이고, 앞으로 이제 더군다나 경기 둔화나 고령화, 이제 불확실한 고용 환경이나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집값이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 등이 또 겹치면 안정적으로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 이런 기반 자체가 약해질 것 같습니다. 일단 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이 상황에서 휘발유 가격이 1,700원을 넘어가는 상황과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오펙 플러스의 원유 감산으로 지금 WTI 원유와 브렌트유 가격이 50불대, 60불대 형성되어 있어서 그나마 우리나라 기름 가격이 1,700원인 거지. 앞으로는 왠지 인위적으로 원유 가격이 낮춰져 있다고 하면 다시 반등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사실 휘발유 가격이 뭐 그렇게 대수냐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대부분 제조업이나 가게나 모든 산업에 기름이 많이 쓰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가 상승이 더 가팔라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당연히 연쇄적으로 실제 소득의 감소는 순저축률을 더 떨어뜨릴 것을 확실합니다. 그렇게 폭풍처럼 몰려오는 인플레이션은 앞서 말한 0.9%의 상위 자산가가 전체 금융자산의 59%를 보유한다는 최근 통계에서 앞으로 60%, 70%더 수치를 키워나갈 겁니다. 그만큼 자산 가격의 수혜를 보는 사람들은 부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는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나 여유나 그리고 정보와 자본의 일부 계층이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다수 평범한 가구들은 자산이 불충분하고 저축 여력이 부족해지면서 자산 격차 심화라는 악순환에 놓인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이런 관점에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금융투자에 대한 낮은 이 금융자산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가구는 여유 자금이 생겨도 예금을 선택을 하고요. 주식 투자 등 위험 자산 비중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단순히 저축률이 낮은 것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을 불리는 구조에서도 분산 투자와 투자 수익률과 자산 배분에 대한 이해나 실행 여건이 부족한 가구가 많다는 것을 함의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부채가 많은 가구가 금융자산을 모으기보다는 부채를 상환하는데 그리고 생활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 외에도 불확실한 미래는 대한민국의 초고령화 사회와 맞물리면서 노후 준비가 부실할 것을 생각해보면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또 굉장히 빠른 반면에 연금이나 사회보장 시스템은 완전하지 않다 보니 노후 대비 저축자산 형성의 압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돈을 모을 수 없는 악조건들이 겹치면서 실제로 노후 자산을 마련하는데 실패하는 가구들이 많고 평생 죽을 때까지 1억이라는 돈을 만들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1억이라는 돈을 굉장히 이제 작은 돈으로 어떻게 무시하는 경향이 또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1년에 100만원씩 이제 월에 100만원씩 돈을 모은다면 1200만원을 이제 몇 번을 해야 하냐면 적어도 8년에서 이제 9년 사이 이제 거의 준 10년 가까운 기간을 그렇게 살아야지 모이는 돈이 1억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월에 100만원씩 모으는 것조차도 힘든 가구들이 많다고 하면은 1억을 모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또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많은 가구가 부채와 집값이나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나 생활비 등으로 지출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저축과 투자 그리고 자산 형성이 어려운 구조가 지속될 겁니다. 통계에서 절반 이상이 순자산 3억 원 미만이라는 수치가 나오지만 이 속에서 1억 원 이상과 1억 원 미만 그리고 부채가 많은 가구들이 사실 이제 섞여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순자산 중위값이 2억 4천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가구당 중위소득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만약 그 가구가 4인 가구라면 1인당 돌아가는 평균 금액은 6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4인 가구가 아니라 2인 가구라고도 볼 수 있고 1인 가구도 이제 섞여 있겠지만 그 이하는 대부분의 퍼센티지가 1억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누구도 그냥 수치적으로도 좀 짐작을 할 수 있고 추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한국에서는 자산이 매우 한쪽으로 집중되어 있고 전 세계 공통 현상이긴 한데 상위층을 제외한 많은 가구가 자산 축적의 기회를 갖기 어렵고 단순 월급과 소비 구조에서 1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과 여유자산을 모으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 대신에 부동산이나 부채, 생활비 부담이 많아지고 자산 배분과 투자에 대한 기회가 이런 능력이 제한된 가구가 많다는 점에서 1억 원을 평생 모으지 못하는 직장인이 정말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쉽지 않지만 1억 원이라는 돈은 꼭
인생에서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1억을 빨리 모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